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7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뭐 개띠라 그러는데 뭐 요새 황금개띠라 그러는데 네. 이번은 황금개띠가 맞긴 맞다 그러더라고요. 민속박물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왜 황금돼지띠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개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했다가 네.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고, 세상에 요새 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개가 뭐 사람을 물어갖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믿고 싶고 나쁜 애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요즘 뭐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1800년 전부터 한 500년 동안의 그 옛사람들의 공동묘지였죠. 그것이 지금 부산 동래 한복판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야 신라인, 가야인의 뭐 공동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풀리지 않은 수기가 있고 그다음에 발굴 그 사연도 좀 파란만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임 기자는 부산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인데 알죠? 예, 피란지 아니에요? 예, 뭐 옛날에 피난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또 피란이라고 해요. 약간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피난이라고 피난 생활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50대 이상 뭐 저도 좀 알고 있는 노래인데 뭐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보면은 그 눈보라가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대는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갖고 노래로 해주셔야죠. 노래로 해주셔야죠. 그것도 현인의 그 꺾어지는 창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제가 못해요. 그래서 뭐 이 흥남부두에서 뭐 이 쭉 있다가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 치다. 그러면서 영도다리 난간이 추승달 뭐 외로이 떴다 뭐 이렇게 하는데 현인이라는 분이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신라의 달밤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주 꺾어지는 창법이 아주 1인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가수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전쟁 때문에 그런 피란길에 올랐던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인데 노래 가사에 이제 절절히 담겨 있지만 그 부산이란 도시는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내려온 피란민들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또 살아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그 털을 잡고 이제 판자전을 지은 거죠. 사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서 이렇게 실감이 나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 전쟁 때 태어나셔가지고 또 아버지 그 할아버지 세대에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는 말로는 늘 듣고 있죠. 아버지가 몇 년생이세요? 53년생이어서요. 53년생? 네, 전쟁 뭐 끝난 직후에 뭐 태어나셨나 보죠. 그러면은 그 뭐 그 아버님도 그렇지만 나도 이제 그 뭐 전후 세기 때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60년대 70년대 어릴 때 그 사회 분위기가 이제 약간 비슷했거든요. 그 당시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막 화글바라게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난민들이 마구 짓고 살았던 칸막이방, 이걸 이제 학고방이라 그랬어요. 학고가 이제 상자잖아요, 일본 말로. 그래서 이제 학고방, 상자처럼 작은 방을 칸칸이 만들었다 해서 이제 학고방인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부산에 그런 학고방이 엄청 많았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서울 청운동의 학고방 똑같은 학고방에 살았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무허가로 짓는 거죠. 그래서 뭐 기름종이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아스팔트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타마고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부산 동래 중심지 북쪽에도 이 반달 모양으로 이제 쭉 뻗어서 숲으로 무성한 그 구릉, 야트막한 구릉이었는데 무조건 뭐 들어가는 거죠. 뭐 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학고방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이 옛날 사람들의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원후 200년부터 기원후 700년 그 사이에 이제 한 500년 동안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옛 사람들의 공동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이 피란민촌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또 이 무허가촌이 있으니까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1969년부터 부산시가 요 구릉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이게 그 동래구 복천동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조성되어 있던 무허가 판자촌을 민간인들한테 이제 불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그걸 이제 택지 개발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팔 때 발견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69년 9월 18일부터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걸로 터파기 공사를 막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꾸 이제 그 토기 편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경사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 거죠.
구멍이 뚫린 거는 이렇게 무덤방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왜 뚫렸을까? 그건 이제 무덤방 아니냐, 고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든 사람이 없어가지고 뚫리니까 거기 공사장 사람들이 그냥 그 무덤방 구멍 안에 있는 막 유물들이 막 있으니까 무단으로 반출하고 막 그래갖고 그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가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뻔한 거죠. 근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신고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급파가 된 건데 부산시 공무원이 저녁 때 오후 7시가 돼서야 이제 이 무단 반출된 유물들을 막 수습해 갖고 구청으로 이관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유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순순히 내놨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한두 점씩 가져간 유물들이 마을 사람들이 회수하게 되고 이제 갖다 놓게 된 건데 구청에서 이제 자진 신고를 권유를 했고 그러나 모르죠. 가져가서 어떻게 했는지 뭐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져가서 뭐 입 싹 닦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없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4일 후에 이게 이제 사태 심각성을 이제 간파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문화재청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학예사, 그때 당시에 김병모 학예사인데 지금 한양대 명예교수여서 거의 뭐 8순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분을 구파를 해가지고 상황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는 긴급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고 발굴은 동아대 박물관에서 이제 전담하기로 했고 발굴 비용은 동아대에서 대기로 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긴급 발굴이면 시공사나 부산시 아니면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동아대가 부담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해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발에 따른 그 일종의 이제 이 비용을 내는 거죠. 문화재 발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고 발굴 자체도 문화재 발굴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때는 이 다른 데 동삼동 폐총을 발굴하려고 굉장히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재 관리국도. 그러니까 동아대가 부담을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동아대 총장이 정지환 총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문화유산에 좀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당시에 동아대 박물관에 국보 이 2점하고 보물 10점이 갖고 있었는데 이 정 총장이 모두 사재를 털어서 이 일본으로 유출되려고 했던 그런 문화재들을 구입을 했다는 거고 이것을 동아대 박물관에 다시 기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화가 없으면 외상으로라도 구입을 해갖고 이 해외 유출을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었기에 이제 선뜻 이 복천동 발굴 비용을 전담하게 된 거죠. 근데 음으로 이렇게 양으로 문화재를 지킨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간송미술관 뭐 이렇게 그 지은 분인데요. 그런 뭐 몇몇 분들을 알지만 사실 그 서리 소문 없이 하여튼 이렇게 해외로 반출되려던 그런 문화재를 지킨 분들이 꽤 있죠. 근데 그나저나 피라민 쪽에서 고분이 나오고 유물이 마구 쏟아졌으면 소문이 금방 이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은 거기 주민들이 막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옛 사진들 뭐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추석 후부터 본격 발굴이 시작되는데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소문 듣고 그때는 당시에는 뭐 이 메르데카컵 축구 대회 동남아 대회에서 버마 꺾고 뭐 월남을 꺾었다 그래갖고 막 우승했다 그러면 뭐 카퍼레이드 버리고 막 그런 시절이고 김기수 권투도 뭐 카퍼레이드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권투는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지금으로 보면 촌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그 뉴스거리가 있으면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발굴장에 서로 접근하려고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했고 이게 뭐 유물 신고하고 막 이런 사람 누구냐고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뭐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경찰관들이 투입이 되는 뭐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럽니다. 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진 보면은 이 흑백 사진이잖아요. 흑백 사진이다 아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다면서요. 천년수 소동은 뭐예요? 이 이제 이 공사 때문에 노출이 되고 구멍이 뚫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덮개석을 모두 드러내니까 이 무덤방 끝부분에서 굉장히 큰 항아리가 확인이 된 건데 높이가 한 1m가 넘는 거고 입지름이 53cm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해방 이후 발굴된 항아리 가운데서는 최대 크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갖고 누구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손잡이가 달린 잔인데 그게 9개나 달려 있었다 이거죠. 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다 그럽니다.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요? 네, 항아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아리는 간신히 꺼냈는데 누군가에게 또 입방정을 떤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항아리 물이라는 게 천년간 이 정수를 거친 천년수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무병장수한다. 네. 뭐 이런 소문이 나왔던 거예요. 큰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뭐 오래 산다 그러고 네. 뭐 환장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물 마시겠다고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막 그래서 네. 막 겨우 뜯어 말려 갖고 소동이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음 날 현장에 와 보니까 물이 한 모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다 싹 누가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고칼로리였다 그러는 건데 범인도 못 잡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부들은 발굴단을 오히려 의심하는 상황. 그렇게 이제 당신들이 먹은 거 아니야? 우리는 못 먹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좀 어이가 없는데 네. 그 물 성분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이 사실 그 당시에 물이 어떤 거고 성분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빗물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거나 하여튼 모르잖아요. 그 물이. 그래 어쨌든 네. 그리고 사실 또 그 물 먹고 누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진짜 발굴 현장이 엄청 어수선했겠어요. 돗대기 시장 같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며칠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발굴단이 무덤방의 어떤 남쪽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금관이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금관은 아니지만 금동관. 금동관. 그러니까 도금한 네. 동판으로 만든 건데 출자형, 이거 날출자라고 있잖아요. 한자로. 그런 형의 잎이 5개나 붙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한 형태였다 그럽니다. 근데 금동관이 나왔다면 무덤의 주인공이 신분이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아까 날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날출자라는 게 사실 이 신라식 금동관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무덤이 가양 무덤인데 왜 신라 금동관이 나왔을까 하고 이제 의아했던 거죠. 그거 알 수 없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보면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게 뭐 가야 무덤에서 왜 신라 유물이 나오냐 이거 가지고도 해석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좀 뒤로 해야 되는 거고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나온 진귀한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정이라는 거거든요. 철정? 철정이 뭐예요? 철정이라는 게 덩이쇠라고 하는 건데 네. 금괴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금괴. 금괴요? 네. 우리가 이제 금으로 만든 이 금괴 덩어리, 네. 금덩어리죠. 그게 이제 디귿자로 깔려 있었거든요. 철정이 덩이쇠가. 근데 이제 10장을 한 개조로 해서 모두 10개 조니까 100장 정도에 이르는 그 덩이쇠가 발견이 된 거죠. 옛 사람들은 이 철정을 어떤 용도로 썼는데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철정과 관련된 기록이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신공기 16년조에 보면 360년인데 그때가 백제왕, 그때 당시에 백제왕이 근초구왕이었거든요. 네. 백제 근초구왕이 철정 40장을 일본왕한테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우리가 늘 인용하는 중국 자료긴 하지만 거기 변진조를 보면 변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철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마치 중국에서 돈 지폐를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정을 화폐처럼 유통시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말 금괴와 비슷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확인된 철제 유물들을 보면 여기서 출토된 철정을 재료로 만든 철제 유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금괴처럼 금괴로 해갖고 예를 들자면 그 녹여서 반지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화폐로도 쓰이잖아요. 금괴가. 네. 그러니까 화폐로도 쓰이고 철계 재료로도 쓰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칼 길이가 78cm나 되고 이런 그런 큰 검이 나왔고 철기류가 철창이라든가 철조 그다음에 말제갈 마구류라고 하죠. 이런 철기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을 이제 처음에 발굴한 거니까 1호분 복천동 1호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것은 근데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유물이 나왔는데요? 이듬해 이제 7호분까지 발굴을 했는데 7호분에서는 그 유명한 말머리 장식 뿔잔, 그 마두식 각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자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이제 말머리식 각뿔 잔 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쌍둥이처럼 두 점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한 그 김병모 선생이 이거는 단박에 동서교류의 흔적이다. 동서교류의 흔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서교류의 흔적 이유는요? 요 말머리 모양 뿔잔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이런 데서 이제 확인된 뿔잔을 연상하게 되는 건데 중국 네. 한나라 무덤에서도 보이고 이것이 술, 음료를 마시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말머리 뿔잔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죠. 보물 59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촌동 발굴은 1970년으로 끝났어요.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계속 발굴이 이어졌고 발굴 주체도 아까 얘기했던 동아대에서 부산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 1980,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남아있는 부분 구릉이 있는데 구릉 쪽에 한쪽 남아있는 부분을 또 택지공사가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연립주택 420가구를 짓겠다라는 주민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아니 문화재가 쏟아진 곳인데 연립주택 공사가 허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40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옛날 이야기니까 아주 아까 얘기했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공사가 진행이 되고 불도저가 막 현장을 밀어버릴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조사하고 뭐 없었다는 거예요. 막 공사를 진행하고 막 밀어버리려는 거죠. 혹시 문화재가 나올까봐 미리 막 작사를 내려고 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부산시 문화공보실 소속의 문화재관리관이 있는데 박유성 씨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임효택이라고 박물관 조교가 현장으로 막 뛰어갔다 그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주민들을 설득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이게 지금 하다가 만약에 유물 건드리면 어떡하냐 그래요. 주민들은 뭔 소리를 개소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택지 조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굴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시굴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시험적으로 이렇게 약간 뚫어봐야 되는 그런 조사거든요. 뭐 지표 조사하고 시굴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요. 예전엔 돈만 된다고 하면 문화재니 환경이니 다 그런 걸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나올까봐 막 까부시고 파고 막 이런 사례 때문에 아마 없어진 게 부지기수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디 저 88 올림픽 한다 그래갖고 석천동이라든지 뭐 몽천토성 이런 데 아마 엄청난 유물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한심한 일이고 또 개발 시대고 그랬으니까 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이 사실 우리가 문화재 생각하고 환경 생각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국 발굴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문화재과장이 시장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발굴비를 받아내고 뭐 이런 거죠. 당시에는 뭐 시굴조사 개념이 사실 그렇게 서 있지도 않은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욕도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혼이 없다 그러지만 다 도매금으로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우리 뭐 기자들 가지고 맨날 기레기라고 한번 그 제일 한심한 게 뭐 하면은 기레기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사 열심히 취재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닌 사람들이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좋은 목사님 있고 나쁜 목사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복천동 발굴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내 한복판이었으니까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발굴은 잘 진행됐어요? 이게 뭐 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뭐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굴 해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땅 한 10cm, 40cm까지 팠는데 엄청난 이제 집단 고분, 그러니까 공동묘지 흔적이 막 확인이 된 거예요. 도굴되지 않은 무덤들이 질비한 거죠. 그러니까 정식 발굴 조사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이 정도면 지금이라면 연립주택을 보고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도굴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연립주택을 지을 형편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분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주곽, 부곽, 그러니까 주부가 확실한 일렬로 서 있는 대형 목각묘.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특히나 11호분하고 22호분. 11호, 22호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22호까지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도굴이 없던 무덤들이다라는 거고 이 두 고분의 덮개들, 그러니까 두 고분을 이렇게 덮고 있던
돌, 큰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맨 마지막에 돌을 이렇게 얹혀놨을 거 아니에요. 네. 무덤 조성할 때. 그게 무게가 3톤이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도굴이 없었으니 뭐가 들어있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엄청난 유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립주택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죠. 빨리 그렇죠. 공사 지어갖고 팔아먹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공사는 지연되고 유적이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는 또 막 나오고 골치 아픈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또 이해가 되죠. 네. 빨리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집 지어갖고 80년 되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시청으로 연일 몰려가갖고 뭐 항의하고 막 난리를 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막았던 박유성이라는 그 공무원, 그러니까 창구 역할을 했던 그런 뭐 시청 쪽에 어떤 문화재 담당을 했지만 어쨌든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또 이 조합원들 설득하느라고 진담을 빼고 멱살을 잡힌 것도 뭐 다반사였다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났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날에도 이제 보면 그 조합원들하고 막 멱살 잡히고 막 이러다가 조합원 한 사람이 흥분한 사람이 있어갖고 들고 있던 호미를 막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귀밑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는 거죠.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도 흥분할 만하지만 뭐 우리가 집에 대한 애착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강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부산시가 대안을 만들어낸 게 현장의 토지 매입, 그러니까 토집을 부산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조합원들한테 다른 곳으로 이제 배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연산동이나 구서동이나 이런데 집을 우선 마련해주는 뭐 그런 대안을 만들어준 거죠. 그나마 이제 부산시가 발빠르게 대처했네요. 이렇게 그 처리한 거 보면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렇게 재빠르게 발빠르게 어쨌든 간에 뭐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장해주고 문화유산도 지키고 어떻게 윈윈 전략을 짜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발굴이 순조롭게 진행됐겠네요. 예, 때는 뭐 1980년이니까 뭐 암울했던 시기이긴 한데 10월부터 이제 순조롭게 발굴이 진행됐다 그럽니다. 아까 그 도굴당하지 않은 고분 2기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관심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1호분하고 22호분이라고 했는데 비상한 관심이죠. 이게 우리가 뭐 늘 얘기지만 뭐 그 당시에는 천여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쓰면 안 되는 이제 사화가 돼버리곤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고고학자로서는 평생 얻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지만 덮개돌 한 장이 3톤이 넘는 그런 무지무지한 그런 덮개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4장씩이나 무덤을 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밀봉 상태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발굴단이 작은 틈새가 있어가지고 걷어올리고 촌 전등을 비췄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수례를 하더라고요. 뭐가 보였는데요? 내부를 싹 손정등으로 보니까 소름이 쫙 끼쳤다는데 먼지 때문에 막 뿌연 공간 보니까 뭐 철도 레일 같은 게 이제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흙먼지에 덮여갖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때 감동은 뭐 엄청났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철도 레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래서 이제 덮개들 열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철도 레일이 철정 아까 얘기했던 덩이새가 쫙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있으니까 꼭 철도 레일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덩이새가 못 간 놓으려고 바닥에 이제 깔아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철이 엄청 흔했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도처에 막 덩이새를 깔아놓고 덩이새를 놓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덤 안에 보니까 7개의 방울이 달린 가지방울, 그걸 이제 칠두령이 하는데 이것을 아마 나무에 꽂아서 흔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무슨 용도로 한 거죠? 옛날에 그 청동기 시대에 보면 이게 청동방울을 막 흔들어 갖고 그거는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 그래서 이제 뭐 죽었던 조상신이나 하늘신과의 어떤 소통의 어떤 도구. 그래서 그 딸랑딸랑 거림을 해갖고 소통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의미 이런 게 있거든요. 주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귀신을 부르는 방울 소리 같은 느낌 이런 거죠. 또 다른 유물 나온 건요? 또 금동관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11호분에서 나왔는데 한강 이남에서 출토된 금동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금동관이다. 이게 이제 요거는 신라 형식의 금동관보다는 약간 다른 나뭇가지 장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금동관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11호분 금동관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발굴된 거니까 나중에 발굴된 거는 고구려 집안, 그러니까 지안이라고 하는데 거기 고구려식 금동관식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있고 그래서 아마도 광개토 대왕이 그 남정을 한 게 400년 정도 되니까 네. 그 이후에 고구려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 그 신라식 아까 얘기했던 1호분에서 나온 출자형 그거보다 네. 약간 앞선 시기의 금동관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금동관보다 더 의미 있는 유물들이 나왔다면서요? 금동관보다 의미 있는 유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동관, 금관하면은 우리가 그 유물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기자들이 늘 기사 쓸 때 일면에 기사 나가는 건 뭐냐 하면은 금관이냐 혹은 예쁘냐 그다음에 또 이 명문이 있느냐 네, 이런 걸 명문. 우리가 따지게 명문. 되잖아요. 네. 그 금관만 나오면 일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신라나 백제에 있는 거고 그런 네. 거니까. 그러니까 복천동 고분에서는 복천동 고분만의 특색 있는 유물이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11호분에서 출토된 갑옷 세트가 아니냐. 갑주 세트라고 하는데 투구하고 갑옷하고 합쳐갖고 갑주라 그러거든요. 그게 주연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옷 세트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찰갑이라 그러는 건데 찰갑이 뭐냐면 작은 철판을 가죽끈으로 막 연결을 해서 만든 갑옷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구 못 가리는 건 당연히 못 가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적이 막 이렇게 칼로 휘두르면 목에 맞으면 안 되니까 목이 달아나니까 목을 철로 이렇게 갑옷으로 이제 막아야 되는 거니까 목가리가 있어야 되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정강이도 마찬가지로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팔 가리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세트가 갑옷과 투구가 세트로 확인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1호분에 달린 두각 그러니까 작은 그 10호분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종장 판갑이라 그래가지고 이 철판을 세로로 구부려 갖고 이제 가죽끈 못으로 연결된 갑옷이 있거든요. 이걸 종장 판갑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는데 네. 이런 게 나오고 마면주라서 말의 얼굴을 가린 이 철제 유물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갑옷하고 주인이 타고 다닌 말의 얼굴을 가린 갑옷 이게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면주 말을 가린 거 보면 얼굴 덮개, 챙, 네. 볼가리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말주인의 실전용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실전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나라에선 처음 출토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유적이 발굴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신라 백제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가야사라는 게 이제 고대사의 공백기로 여겨진 그런 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고구려 백제 외 가야 이런 어떤 관계를 예. 이제 풀 수 있는 실마리 이렇게 이제 이 발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굴 일주일 만에 긴급하게 사적으로 가지정됐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일주일 만에 사적으로 지정한 그렇죠. 거예요? 전례가 거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일단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후에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죠. 부산시가 예. 열리실 때 부지를 사들이느라고 이제 애를 먹은 거죠. 왜냐면 예산 확보에 지금 이래야 되니까. 첫 발굴이 1969년부터였으니까 복천동에는 대체 얼마만큼의 고분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 묘지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969년에 예. 첫 발굴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190기의 유구가 조사가 되고 토기가 한 3천여 점, 그다음에 철기를 포함한 금속류가 약 3천여 점, 그다음에 유리를 비롯한 장신구가 4천여 점 해가지고 출토유물만 해서 10,000여 점 정도 나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복천동 구분의 백미는 철제 갑옷이라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그 종장 판갑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뭐 세로로 긴 철판을 구부려 갖고 이제 뭐 가죽끈이나 못으로 연결해서 만든 갑옷이다라고 할 수가 네. 있는 건데 이것이 33점이 나왔는데 복천동에서만 뭐 22점이 확인됐다. 이것은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이 통계거든요. 네.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나왔고 22점이나 이제 거기서 확인이 됐고 찰갑 이게 보면 이제 이 갑옷을 때 작은 철판을 가죽끈으로 연결한 갑옷 네. 찰갑이 8점, 그다음에 투구가 27점, 목가리개가 8점에서 한 65점에 이르는 그런 철제 갑옷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천동은 갑주 박물관이다. 그 갑주가 아까 얘기했듯이 갑옷과 투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 백화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장판갑이라는 갑옷이 특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 4세기 때 그 당대 가야 사람들이
한 순수 국내산이다라고 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요 종장 판갑이 발굴이 되니까 일본인들이 그동안에 끈질기게 주장해왔던 게 뭐예요? 임나 일본부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 덕분에 임나 일본부설의 불씨가 좀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갑옷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장 판갑 이거는 뭐냐면 종장 판갑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로로 긴 철반을 구부려서 가죽끈이랑 못을 연결한 그런 갑옷이거든요. 네. 이 판갑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만 없다라고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임나 일본부설이 있었어. 임나 일본부가 여기 있었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설을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그 뒷받침해줬는데 복천동에서 4세기 때 순수 국내산 판갑이 나오면서 임나 일본부설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제 국내산 갑옷이 네. 일본으로 수출된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신라와 좀 다르네요. 그 신라는 5세기 이후 금관하고 금동관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긴 거잖아요. 근데 복천동 고분 주인공들은 금동관보다는 철정, 갑옷, 투구 이런 철제 유물들을 권력의 상징으로 넣은 것 같아요. 예, 가야 사람들이 원래 철을 잘 다루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천동 고분군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주인공들이 금관가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떤 학자들은 이분들이 북방의 부여 세력이 남진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북방 계통의 철제 갑주, 마구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여 사람들이 남진했다고요? 예, 거기 보면은 이 통전 부여전을 보면 중국 자료인데 285년에 북부여가 이 중국의 북방 민족이죠. 모용씨의 피습을 받아갖고 왕이 자살하고 자손이 옥저로 달아났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 달아난 사람들이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부여 주력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혹시 해러를 통해서 김해 지역으로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설이에요?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확실한 그 근거가 아니잖아요. 뭐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죠. 논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논란이 많고 문헌사학자들은 이때 이미 4세기 전후에 신라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 복천동 사람들이. 뭐 이거 보면 묘 자체가 경주식 신라하고 좀 비슷하고 순장 양식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경주하고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천동 사람들은 신라가 낙동강 하류 쪽에 교역망 장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키웠다. 그런 세력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라식의 금동관이라든가 큰 칼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라가 간접 지배를 위해서 이 세력한테 준 하사품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럼 아직 논쟁 중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 복천동 고분을 해석하는 신라 가야 지역의 학자 간에 그런 시각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야파, 신라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야와 신라의 다툼과 경쟁이 지금 1500, 16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학계 논쟁으로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사가 좀 뜨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가야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연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은 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도자가 뭐 특정 역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구려사 뭐 동북공정에 뭐 어쩌고 해갖고 고구려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강하고 임진강 유역이 전부 고구려 유적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돈 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구려 했거든요. 백제 유적이 많잖아요. 거기는 백제가 처음 차지했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차지했고 신라가 차지했고 이런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후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다 고구려 유적이라고 해버리는 그런 아주 왜곡되는 그런 이 연구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왜곡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천동 고분은 뭐 가야니 신라니 그런 그 논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유물만 감상하는 것이라도 황홀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뭐 원 없이 한번 감상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